네, 운행 중이던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6세 여아가 떨어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이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대책은 없는 것일까요? 그 밖에도 여중생 모텔 살인 사건, 춘천 현재 살인 사건 등 수사 중인 사건들이 많은데요. 지금 수사 진행 상황 그리고 방향을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 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이 통학버스에서 튕겨져 나간 것인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예, 그러니까 이제 30일 오후 6시경에 용인에서 발생을 한 사안인데요. 이 태권도 관장이죠. 처음에 어린이집으로 뭐 보도가 됐었는데 태권도 관장이 37세 된 관장이 이분이 아이 8명을 태우고 자기 그 태권도 학원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제 우회전을 하는데 아마 한 아이를 태우고 네. 진행하는 중에 D차, 그 승합차니까 D차가 완전하게 로크되지 않은 상태 같아요.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속도를 내서 우회전하니까 그때 문이 열리면서 아이가 6세 된 여아가 튕겨져 나가서 근데 문제가 또 생겼죠. 그 아이가 튕겨져 나갔으면 물론 본인이 생각할 때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이렇게 과신을 하면 안 되죠. 바로 병원을 가거나 119 불러서 구급차로 후송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이들 태권도 학원에 다 데려다 주고 그리고 나서 119 신고해서 병원에 옮겼단 말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 손상으로 사망 원인이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네.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문이 잘 잠기지 않았더라도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으면 그렇게 튕겨져 나가지는 그렇습니다.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안전벨트도 매지 않았고 또 인솔교사도 없었다고 네, 해요. 이게 이제 그 세리미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여론이 그 아주 나빠졌기 때문에 원래 이제 학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관련된 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관할 경찰서의 지도도 받고 그에 따른 준칙에 의한 운행을 했어야 되는데 관할 경찰서에 신고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인솔 교사도 없었죠. 아이들 7, 8명에 대한 아이들 안전벨트도 전혀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혼자 태우고 운전하고 그다음에 이 완전히 로크된 잠긴 상태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 세리민법에 관련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을 하다가 결국 이런 불행한 참사를 일으킨 거죠. 네, 뭐 인솔교사도 같이 없었던 건가요, 네, 그러면? 인솔교사도 없었습니다. 네. 그 인솔교사가 있었더라고 하면 아마 이런 사고가 없었을 텐데 운전 체육관 관장인 37세 된 이 원장이 그대로 아이를 태우고 내려주고 또 본인이 운전하고 그래서 인솔교사만 있었더라도 아마 이런 참극이 없었을 텐데 그 인솔교사가 더더욱 없었다는 부분이 이런 참극이 또 원인 중에 하나로 밝혀진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린이집 차량은 또 신고를 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네. 그것도 안 돼 있었고 여러 가지 좀 법을 어긴 정황들이 드러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건데요. 이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 1항에 사실상 형법은 이게 268조인데 뭐냐면 운전자 부주의 과실입니다. 고의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5년 이하 금고에 2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실제로 구속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호 위반을 해서 사람을 사망하게 이르게 해도 결국은 피해자하고 합의가 되거나 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면 아마 구속도 되지 않는 상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또 설령 불구속 기소가 됐는 경우라도 대부분 법정에서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는 경향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과실이라는 거죠. 근데 뒤집어 생각을 하면 이게 고의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안전한 그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6세 된 여아를 많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이 비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역지사지로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지 한 번은 되새겨 봤어야 되는데 이런 걸 너무 어떤 그 매너리즘에 빠진 상태로 운행을 하고 근무를 했다. 그래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 안전 정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사건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건 만남으로 만났던 여중생을 살해를 했죠. 이 김 씨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또 추가적인 범행까지 드러나고 있다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 37세 된 범인이 사실상은 이 봉천동 모텔 14세 된 그 A양 살해 사건 말고도 또다시 3건의 사건이 추가로 밝혀졌는데 내용이 뭐냐면 그 같은 달에 서초동에 있는 모텔에서 23세 된 여성과 똑같은 이 채팅 애플 앱을 통해서 만난 그 여성을
성관계를 갖고 나서 모텔에서 그 다음에 30만 원을 다시 뺏기 위해서 이 수면 유도제, 수면 마취제로 마취를 시킨 다음에 목을 졸라서 기절을 시키고 그 돈을 도로 강취해서 도망을 한 이 사안인데 역으로 추적을 해보니까 강북구, 서울 강북구에서도 역시 그 유사한 범죄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해졌고 또 수사에 의해서 밝혀졌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개월 동안에 이런 범죄를 3건을 했다고 했을 때 이전에 또 굉장히 많은 범죄를 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관악경찰서 그 전담팀에서는 이 범인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음료수병에 담긴 수면 마취제 성분하고 그다음에 네. 거즈를 확보를 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수법이 보면 비슷하잖아요. 수면 네. 마취제를 먹이고 목을 조르고. 수면 그런데 마취제를 먹이는 게 아니라 이 마취를 대고서 네, 시키는 겁니다. 대거나 토하고 뭐 입에. 네. 먹인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하던데요. 그런데 어쨌든 성매매 여성이 잠이 들면 굳이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건지 그 돈만 가지고 달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마취제 성분을 가지고 다니면서 결국은 마취가 잘 제대로 되지 않고 금방 깨어날 것 같은 그런 우려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을 조르는 수법을 하면 일시적으로 졸도하거나 기절을 하는 걸 이런 수법을 쓴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여중생 그 가출인 한 14세 된 여중생이 결국 사망하게 되는 희생자가 돼버린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이런 범죄가 사실 그렇게 흔한 범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범행 수법을 배워가지고 이런 형태로 계속 범행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결국 이런 희생자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문제가 굉장히 높은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범죄로 생각됩니다. 네, 그 혐의를 부인했었다고 하던데 네. 어떤 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까? 사실 굉장히 혐의를 부인했죠. 완강하게 부인을 했는데 그 모텔에서 소녀를 살해를 하고 나왔을 때 메고 있던 가방에서 주거지에서 확보한 그걸 들이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인했는데 결국은 이 손톱 밑에서 피해자 14세 된 그 A양의 피부, 그다음에 침대에서 발견된 채모, 화장실에서 발견된 채모, 그게 결국 DNA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해신에 일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그걸로 추궁을 하니까 이 범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백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네. 그 살해 사건이 나고서야 뭐 나도 이런 피해를 당했다라는 신고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매매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도 좀 신고를 하길 꺼려하는 걸까요? 이 범인은 바로 그런 걸 노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이고 성을 파는 여성이다.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성관계 후에 돈을 다시 뺏어 간다고 하더라도 그 본인이 그 여성이 처벌받을 염려가 높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이런 범행을 연쇄적으로 한 것 같은데 사실상 이런 사안이라고 하면 반드시 신고를 하시면 나중에 그 피해자 여성에 대한 것은 서로 의논해서 이 검사와 담당 경찰이 의논해서 불이권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신고를 하시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이 범인도 어떤 사이코패스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글쎄 지금 현실적으로 사이코패스 경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아마 드러나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검찰에서 이 송치를 받으면 통상 경찰에서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송치를 하기 때문에 네네. 아마 추가적으로 검찰에서 이 정신질환 반사회적 인격 형성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한 사이코패스 증세에 대해서 아마 추가적인 수사를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네, 됩니다. 그 최근뿐 아니고 그 이전에도 혹시나 또 추가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네. 계속해서 이 사람의 동선이라든가 그동안의 패턴, 그다음에 휴대폰 통화 내역 특수기법으로 계속해서 역추적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이 피의자는 검찰에 송치를 하고 난 이후에도 여죄 수사를 계속 하기 때문에 네네. 결국 이런 게 사이코패스와 맞물려서 일어나는 연쇄적인 살인 사건처럼 같은 범죄 유형인가 아닌가 이걸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혼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 다닌다는 거 그리고 한 달 새에 몇 번이나 저질렀다는 게 참 대담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공범은 없었을까요? 지금 수사 경험칙상 보면 이 사안으로 봐서는 공범은 없는 것 같고 본인이 이런 범죄 수법을 개발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면 마취제를 준비하고 거즈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채팅 앱으로 만난 그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하면 신고를 못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연구를 했던
그런 유형의 범죄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공범은 없는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요. 고등학교 1학년 동생이 2살 터울 형을 흉기로 찔러서 형이 숨졌어요. 왜 이런 형제 간의 비극이 발생한 걸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1일 날 새벽 2시에 뭐 이미 보도가 됐지만 평상시에는 이 형하고 동네 주민들 진술에 하면 경찰의 말에 의하면은 이 동네 주민들 진술은 굉장히 그런 대로 우애가 있었다. 우애가 있었다. 네. 아, 예. 3학년이고 1학년이지만 그렇게 감정이 있거나 나쁜 사이가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는 경찰의 수사 결과는 그거죠. 1일 날 새벽에 이 형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동생에게 뭐 왜 담배를 피우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다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이제 한 대 맞은 이후로 그 싱크대, 부엌에 있는 싱크대 가서 그 식도로 사용하는 그 흉기를 가지고 나서 이래 뭐 여러 차례 찌른 것도 아닌데 이래 찔렀는데 그게 굉장히 그 격분한 상태에서 찔렀기 때문에 막 119 구급대와 경찰이 출동을 했을 때는 이미 현장에서 사망한 걸로 네. 그렇게 밝혀졌거든요. 근데 학교라든가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놀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등학교 3학년 형은 그 학교에서도 굉장히 내성적이면서 학생들하고도 잘 그 교류를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동생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피해 그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거에 대해서 학교나 집 또 주민들이 굉장히 놀라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제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를 한번 들여다보니까요. 네. 이게 이제 최근에 2013년도 통계가 보면 분노 조절장애 증세가 약 4,934명인데 5년 전에 비교해서 33%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청소년에 대한 네. 이런 인성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신력 향상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말로 분노 조절 장애를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그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시급하다. 왜 그러냐면 연간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청소년 범죄가 수만 건에 이루고 있고 계속해서 증가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게 시급하게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지금 여론이 드높죠. 네, 그 평소에 우애가 그리 나쁘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네. 했습니다만은 또 이 형이 술에 취하면 또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당일 날도 예. 이 술을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19세 형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바로 잤으면 되는데 네네. 예전에도 동생 진술은 경찰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예전에도 형이 계속해서 집에 술이 취해서 들어오면 나를 괴롭혔다. 이제 그런 부분을 아마 잠재적으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날 어제 그러니까 한 새벽 2시경에는 아마 그동안 참아왔던 그런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서 결국은 그 분노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런 범행을 하게 된 그런 결과로 보입니다. 네. 사실 형제 간의 말다툼은 뭐 어떤 형제 자매 간에도 한두 번쯤은 있을 법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으로까지는 나타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소에도 조금씩은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주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형제가 평상시 우애가 있어 보이지만 때로 다퉜다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동생이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형이 술이 취했을 때 집에 들어와서 나를 상당히 괴롭혔다. 뭐 옛날에 이지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뭐 왕따라든가 따돌림 또 그에 따른 폭행 이런 부분이 결국 형제 간의 우애가 있었다 하더라도 둘만에 있어서는 상당히 악감정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자기 친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억눌러 왔던 그런 분노를 한꺼번에 폭발을 시켜서 결국 집안에 있는 식도를 들고 형을 찔러서 결국 사망하게 했지만 동생 입장에서는 이 형이 죽으라고 찔렀던 건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네. 한 차례 찔렀고 곧바로 또 신고를 한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서 정말 형제 간에 이런 한 사람은 결국 고등학교 3학년인데 사망을 네. 하고 또 아들 둘이 있는데 또 막내 아들은 결국 감옥에 가야 되는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네.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성인이 아니고 사춘기 시절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스트레스도 참 많이 받을 것 같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런 네.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게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인성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년이 분노 조절 장애를 이겨낼 수 있는 정신력 향상 프로그램 네. 이런 걸 개발해서 꼭 성적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거치면서 이런 교육이 정착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런 여론이 높다는 것이죠.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기종 전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